네, 피부 생리학 7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피부의 장벽 기능을 훼손하는, 손상시키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것들, 그리고 물에 얼마만큼 많이 노출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주부의 습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또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인자로서는 또 조금은 어떤 이제 내적인 요소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건선 또는 여드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이제 질환들이고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최면술, 진정 이러한 그런 어떤 이제 행위들 이런 것들이 각질층의 보호 기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즉 마음을 갖다 좀 편안하게 먹고 소위 이야기하는 릴렉스한 그러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피부의 어떤 손상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또 항균 장벽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바로 이제 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항균 펩타이드의 발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스트레스가 이제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바로 항균 펩타이드의 발현을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균을 갖다가 막는 그런 이제 방어 역할들이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장벽이 깨지게 되면 염증 때문에 혈관 확장도 있고 홍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또 악화가 되게 됩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도 우리 폐경을 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런 나이에는 이게 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면서 얼굴이 사실은 열이 훅 올라올 때 막 붉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는 안면 홍조는 물론 폐경기 때 심해지긴 하는데 계속 붉은 거예요. 얼굴이 붉어졌다 하였다가 아니라 계속 붉은 상태. 이게 심해졌다 좋아졌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붉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붉으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까 우리 피부 장벽이 깨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 안면 홍조가 타고난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통은 조금 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젊을 때도 어디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거나 할 때 유난히 긴장하고 얼굴 이렇게 새빨개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이게 염증도 쉽게 생기고 혈관 확장도 생기면서 안면 홍조가 굉장히 좀 심해지게 돼요.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어. 성격이 있고 또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안한 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늘 불안하잖아. 불안하거나 약간 마음이 뭔가 좀 편치 않고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도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피부 장벽 깨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네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피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안에서도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그 기능이 있고요. 이게 내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그게 피부에 전달이 돼서 피부 장벽이 더 깨지게 돼요. 안 그래도 서로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홍조도 더 이렇게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를 사실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내가 마음상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덜 받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도 피부에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부를 갖다 진정시키고 그러려면은 좀 릴렉스한, 좀 편안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생활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스트레스도 피부 장벽에 영향을 갖다 이제 크게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속에 이제 혈액들이 흐르잖아요. 혈액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온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부를 통한 수분들 또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해질에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면은 즉 손실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대사 과정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통한 수분이라든가 전해질의 손실 이런 것들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염분들이 있잖아요. 염분도 전해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인체의 대사 과정에 밸런스가 좀 깨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은 또 피부의 장벽으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손실이라든가 전해질의 손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하는 칼륨들, 예. 나트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전해질 역할을 하는 요소이지만 바로 이제 칼륨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칼륨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 포타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이 칼륨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각질 형성 세포의 최종 분화 그리고 장벽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칼륨은 어디에 많냐면은 우리 피부의 유국층. 유국층은 랑겔한스 세포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층이죠. 유국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유국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시층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포가 이렇게 삐죽삐죽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국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표피의 상부, 그 다음에 각질층, 이런 데는 이제 이 칼륨 성분은 굉장히 적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칼륨이 증가하면은 층판소체, 예, 층판소체의 분비를 갖다 이제 억제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층판소체는 바로 이 과립층, 과립층 요 부분에 이제 층판소체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층판소체의 분비를 갖다 이제 억제를 하게 되고, 또 이 칼륨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층판소체의 분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이제 이런 역할을 갖다 해요. 층판소체의 분비를 갖다가 증가시키느냐, 억제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원활하게 유지하는 그런 이제 밸런스를 갖다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가 좋다고 얘기를 하듯이 바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칼륨의 농도 이런 것들도 적절할 필요가 있다. 적당한 그런 농도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바로 그것이 칼륨이 이제 전해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 굉장히 미량 성분이긴 한데 표피에서 작용하는 것은 칼슘과 유사한 그러한 작용을 하면서 또 표피에 존재하는 양 자체도 마그네슘의 경우 이제 바로 이제 칼륨이 아니라 칼슘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작용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 기능 자체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층판소체의 이제 세포의 유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각질 형성 세포, 그 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 그리고 피부 장벽의 항상성 유지 이러한 부분들에도 관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염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소금 성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염화물들, 즉 염소 이온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각질 형성 세포 내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층판소체 분비가 증가해서 장벽의 회복을 갖다가 이제 가속화하는, 즉 장벽을 갖다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트륨이라든가 또는 염소라든가 이러한 이제 전해질 이온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 몸속에는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칼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량 요소들도 혈액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피부 밖으로 노출이 돼서 유출이 되게 되면은 그런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그러한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피부의 장벽 기능도 사실 이제 약화되는 이제 그러한 영향을 갖다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었던 이제 칼슘. 칼슘의 경우는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의 향상성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항상성 이런 표현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향상성과 항상성을 이제 고루 그런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피부 장벽 손상에 의한 수분 소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칼슘의 농도가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의 이제 복구가 다시 이제 회복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 저농도의 칼슘의 경우에는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을 갖다 유도를 하긴 하지만 분화를 갖다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작용도 이제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칼슘의 농도가 이제 고농도일 경우에는 분화를 촉진할 뿐만이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의 향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전해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이온들의 영향을 갖다 이제 본다면은 바로 피부 장벽의 기능을 갖다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고 또 칼륨도 마찬가지지. 나트륨이 비교적 이제 무관한 그런 이제 작용을 갖다 이제 한대요. 또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억제와 촉진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pH, 산성도 이런 것들은 피부는 약간 뭐라 그래요? 약간 이제 산성을 갖다 띠고 있다고 그랬죠. 약산성을 갖다 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피부의 활성을 갖다 촉진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중성인 경우에 바로 이제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어떤 이제 활성을 갖다가 이제 억제하는 이제 그러한 작용을 갖다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온도가 섭씨 25도씨에서 이제 pH 7을 우리가 이제 25도를 갖다가 이제 기준을 했을 때 pH 7을 중성, 그렇죠? 그거보다 pH 값이 이제 낮게 되면 산성, 그거보다 pH 값이 높게 되면은 알칼리성, 즉 염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pH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여러분들?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수소이온의 농도로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게 되면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값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낮은 값을 갖다 나타내고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적으면 즉 수산이온인 OH-이온의 농도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이제 pH가 7보다 높은 바로 이제 염기성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이제 pH의 영향은 약산성일 경우에는 지질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데 영향을 갖다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산성인 경우가 바로 이제 피부의 경우에는 활발하게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산성이라고 하지만 약산성이에요. 7에 가까운 5.5에서 6.5라든가 이런 정도의 약산성인 것이지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피부에도 자극이 이제 오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가 촉진이 되기도 하고 각질층의 보존이라든가 접착력을 갖다 증진시키는 그런 조건이 바로 약산성인 조건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산성인 피부는 외부의 미생물 침입을 갖다가 이제 막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고요. 피부에 상존하는 또 상재하는 늘 이제 머문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균들 피부 상재균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린이들 이제 기저귀에 의해서 즉 계속 이제 습한 환경에 이제 처해졌을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진무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기저귀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부의 증가에 의해서 항균 작용의 손상을 받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제 피부의 증가가 아니라 제가 말을 조금 전에 잘못했네요. 이제 pH 증가. 즉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차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소변을 보게 되고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알칼리성이잖아요. 약간. 예, 그래서 이제 요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항균이라든가 이런 작용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pH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림들이 이 사진들이 피부 보호막이 pH 조건에 의해서 산성이냐 또는 약산성이냐 저기 위쪽에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피부의 보통 이제 그 상태인 pH가 5.5보다 낮은 즉 약산성이 아니라 조금 강산 쪽에 이제 가게 되면 저렇게 피부 보호막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약산성인 pH가 5.5에서 뭐 6 정도 그런 내외 이런 정도일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피부 상태를 갖다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기저귀 피부염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저귀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기들이 이제 오줌을 갖다 이제 넣고 소변에 의해서 소변이 약간 사실은 이제 소변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 이제 중성에 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암모니아라든가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어떤 알칼리성을 갖다 이제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pH 변화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피부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왕에 이제 pH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를 갖다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몸에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pH 조건들 갖다 쭉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 살리바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 이제 침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침의 경우에 이제 pH가 한 6.0에서 7.4 요 내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두뇌가 이제 7.1 정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중성 부군이라는 거죠. 심장이 7.0에서 7.4 즉 계속 혈액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보내고 다시 또 이제 받아들이고 이러한 동맥과 정맥을 갖다 통해서 이제 혈액이 이동하는 그런 이제 부위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중성에 가까운 그런 이제 조건을 유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것도 이제 조금씩 다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동맥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알칼리 쪽에 살짝 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데 7.4에서 7.45 정도. 정맥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피부도 그렇고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이 그 세포 내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작용들에 의해서 이제 그 산들이 살짝 분비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맥류에는 조금 떨어져 7.3에서 7.35 그리고 모세혈관의 경우에는 7.35에서 7.4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창자 같은 경우 작은 창자 같은 경우 이제 7.5에서 8.0 그리고 이제 뼈 같은 경우 7.4 그 다음에 뭐 정강이 이 부분에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6.5에서 7.2 그리고 이제 소변 같은 경우가 이제 낮은 상태 4.5에서 8.0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뭐 이제 저쪽에 이제 간도 보이네요. 간이 7.2, 뭐 바일이 7.8, 이제 췌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위 같은 경우가 산성을 갖다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요. 요렇게 이제 우리 내부 기관인 경우에는 7 내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 안쪽에서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만 이제 강산성을 갖다 띄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7에 가까워. 또 물론 이제 소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산성을 띠기도 하고 또는 알칼리성을 띠기도 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7에서 이렇게 7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약알칼리성을 띠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예. 그런데 피부의 경우는 또 이제 달라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제 호흡기 같은 경우가 보통 5.5에서 6.5 사이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나살이라고 표현한 데가 이제 호흡기고요. 구강 같은 경우가 이제 6.2에서 7.6 사이. 예, 오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5.3에서 6.5 사이. 예, 약산성인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조금 아까 이제 살펴봤었던 뭐 이제 위라든가 창자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배설기관들 이런 것들에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요도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이제 산성도가 다르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의 어떤 이제 그 산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즉 외부 기관의 pH하고 또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의 pH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다른 특징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앞에서도 사실은 이제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온도에 의한 영향, 여름철에 이제 뭐 햇볕에 의한 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태양광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자외선 아니에요.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 사실은 피부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존층에 의해서 대부분은 제거가 되지만 또 제일 짧은 파장의 자외선 UVC죠. 그렇죠? C. 그다음에 보통 이제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많이 제거가 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자외선 B. 요게 이제 자외선 C보다는 파장이 조금 더 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긴 이제 파장이 자외선 A예요. 320에서 이제 400나노미터 정도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외선 A, 자외선 B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많이 차단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파장에 따라 이제 광선의 분류를 갖다가 정리를 이제 밑에다 해놓은 거고요.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살균 작용을 갖다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외선 B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저기에 노출됐을 때 일광 화상이라든가 또는 과학노화, 피부암 이런 데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외선 C처럼 예, 이제 파장이 비교적 이제 긴 이런 부분은 가시광선 쪽에 이제 가깝게 되기 때문에 광감인 물질의 이제 작용 이런 것들하고 이제 복합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요. 색소 침착이라든가 광노화 이런 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늘 노출이 되는 이제 그 눈으로 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가시광선 영역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포르피린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적외선 최근에는 바로 이 적외선에 의해서도 사실은 이제 피부가 손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이 깊숙한 곳까지 이제 침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의 활성을 갖다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바로 어떤 뭐랄까 진피층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활성을 갖다 줌과 동시에 또 다른 이제 해로운 그런 이제 작용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에 의한 장단점을 보게 되면 단점이 저렇게 사실은 많아요. 일광 화상, 태닝,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근깨, 또 암 유발하기도 하고 역산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포르피린증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손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꾸 벗겨지는 그런 이제 특징도 나타나게 되고요. 광노화, 피부암. 그런데 장점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비타민 D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갖다 이제 일부 하기도 하죠.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또
자외선 B가 오히려 이제 비타민 D의 합성을 갖다 이제 증가시키고 표피 투과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강화시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외선 B가 나쁜 역할도 있지만 또 좋은 역할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외선으로 일어난 광노화의 경우에 이제 주름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요. 또 피부의 탄력 저하, 그다음에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 장벽에 또 결국은 또 손상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의 수분량도 감소가 되고 또 각질층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갖다가 이제 미치게 되죠. 자, 바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자외선, 예, 자외선의 영향, 무엇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에 도심 도로가 열기를 뿜어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와 함께 강렬한 햇볕도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원래 남자들이 그냥 샤워하고 그냥 보통 나가는데 안 바르고 며칠 다니니까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때부터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거든요. 양상 없으면 양산 없으면 되게 그냥 따갑고 햇빛을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쓰니까. 햇볕 속 자외선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주름과 색소 침착, 탄력 저하를 가져오는 자외선 A와 피부 표면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화상이나 홍반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 B로 나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국내 자외선을 조사한 결과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는 물론 피부 질환의 원인인 자외선 B까지 6월에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여름보다 6월 햇볕이 피부 건강에 더 위험한 셈입니다. 피부 노화라든지 아니면 일광 화상, 피부염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반응은 피부암인데요.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세포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악성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외선은 구름이나 유리도 통과하기 때문에 실외에서뿐만 아니라 실내나 흐린 날에도 차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